방금 소개받은 김교빈입니다. 아마 상반기에 6차례 강의로 되어 있고요. 그 상반기 6차례 강의는 오늘 이제 도입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강좌하고, 그 다음부터는 화담, 서경덕, 회제 이연적, 퇴계, 율곡, 그리고 양명학, 그렇게 5단계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쪽은 아마 실학하고 우리나라 근대 쪽의 동학이나 이런 사상들을 아마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전체 강의를 시작하는 얘기는 이 사람 얘기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플은 언제나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 있다. 애플이 뭐 하는 회사죠? 뭐 만드는 회사죠? 주로 컴퓨터나 아니면 대부분 한 대씩 갖고 다니시는 모바일,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조금 뜬금없이 애플은 언제나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문학을 영어로 얘기를 할 때 휴머니티즈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리버럴 아츠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본래 예술이 전부 다 인문학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죠. 나중에 화담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퇴계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화담의 시, 퇴계의 시를 보기도 할 거고, 나중에 뒤에 양명학 가서 얘기를 할 때는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할 겁니다. 그게 전부 인문학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애플이 기본적으로 오히려 기술,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회사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기술과 인문학의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의 교차점에 서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 말 속에 애플의 성공 비결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과 어떻게 만나야 되고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 하는 얘기를 저렇게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 하는 얘기로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쭉 강좌 전체로 진행해 나갈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문학을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주로 철학을 가지고 얘기 드리겠지만요.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학문을 커다랗게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뭐로 구분을 했을까요? 학문을 커다랗게 셋으로 구분을 했다. 문사철. 예, 인문학을 안에서 다시 문학, 역사학, 철학, 그 문사철을 거의 대부분의 지식인이 고루하는 거였습니다. 예, 문사철은 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건 그보다 조금 더 앞에 학문을 커다랗게 셋으로 분류를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문학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뭘까요? 나머지 하나가 천문학이었고요.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지문학이었습니다. 천문학, 지문학, 그리고 인문학이었습니다. 천문학이라는 말은 오늘날도 쓰이는 얘기죠. 하늘을 관찰하는 겁니다. 인문학이라는 말도 지금도 쓰이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문학이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대신 요새 어떤 말을 쓸까요? 지리라는 얘기를 씁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지리 배워보신 경험, 그때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었을 거냐 하면 앞에 인문지리 이렇게 써 있었을 겁니다. 예. 그게 지문학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은 지문학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동양에서의 학문 분류는 커다랗게 하늘에 대한 탐구, 땅에 대한 탐구, 그리고 사람에 대한 탐구였어요. 천지인 삼재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천문, 지문, 이거 다 자연 얘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문. 그러면 다시 학문을 저렇게 세 덩어리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 세 개를 포괄하는 게 천문, 지문, 인문 중에 어떤 게 세 개를 다 포괄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당연히 인문학이 이 세 개를 포괄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의 교차점에 서 있다 하는 얘기는 제가 지금 동양에서의 학문 분류가 커다랗게 자연에 대한 탐구와 그리고 인간에 대한 탐구 이렇게 나눠질 때 그걸 다시 포괄하는 게 인문학이었다. 이런 생각과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강좌를 계속 진행하는 전체가 인문학을 가지고 얘기를 드린다 하면서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서 지금 스티브 잡스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강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나갈 겁니다. 오늘날 문화가 강조되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사상이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겠는지 하는 얘기를 드려나가고, 그 다음은 동양과 서양의 사유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하는 걸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 다시 좁혀 들어와서 한국, 중국, 일본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려 나가려고 합니다. 21세기 인류의 고민, 인류의 화두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와 뭘까요? 21세기 인류의 화두. 하나는 환경입니다. 환경. 지금 뭐 환경 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뭐 우리나라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겪다시피 하는 미세먼지 뭐 이런 문제들 다 환경의 문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가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21세기를 문화의 세기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문화 전쟁의 세기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대포 소리 안 나고요. 화약 냄새 안 나고 기관총 소리 안 나는데 사실은 전 세계가 엄청난 문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죠. 세계에서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나라 조금 넘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1년 동안 자동차를 팔아서 1년 동안 얻은 수입,
그거보다 더 큰 돈을요, 영화 한 편이 쓸어갑니다. 헐리우드나 아니면 디즈니나 이런 데서 만든 영화 한 편이 그거보다 더 큰 돈을 쓸어갑니다. 이게 문화의 힘이고, 그래서 문화가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지만 문화의 세기라는 표현보다는 문화 전쟁의 세기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옛날에 있었던 전통 문화 가지고 발달된 IT를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 상품들 만들어냅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걸어놓은 이 영화 포스터죠? 저거 어떤 영화인지 아시죠? 예, 스타워즈라는 영화입니다. 스타워즈의 여러 시리즈 중에 하나죠.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보면 뭐 이상한 거 하나 들고 있습니다. 호용고, 뭐 형광등 비슷하기도 하고. 저거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광선검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만한 토막이에요. 토막 하나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빛이 쭉 나오면서 엄청난 파워의 무기로 씁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파워가 나온다. 저 영화 만든 사람이 누구죠? 스필버그인가요? 아, 조지 루카스죠. 조지 루카스 감독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광선검의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가져갔을까요? 어디에서 광선검의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여기 이 영화에 보면 이 뒤에 지금 이상한 복장 나와 있습니다. 검은 군대라고 얘기하는. 저 이상한 복장의 이 복장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저런 복장을 만들었을까요? 저거 뭐랑 비슷할까요? 저거 일본의 사무라이 투구입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투구 가져다가 검은 군대 복장을 만든 거예요. 그럼 아까 여쭤봤던 이 광선검,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그게 어디에서 얻었냐면 동양의 기 개념에서 얻었습니다. 기. 지금 여기 뭐 있나요? 여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여기가 뭘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기. 공기라고 할 때 공차가 뭐죠? 빌공차입니다. 빈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뭐예요? 기입니다. 그게 공기라는 단어입니다. 빈 듯하지만 기로 가득 차 있는 공간.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사실은 엄청난 파워가 있었다, 본래부터. 이게 동양의 기 개념을 가져다가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이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꽤 오래전의 영화지만 아마 보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숙이라는 배우하고 전도연하고 그리고 배용준. 지금 입고 있는 복장 봐서는 저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이 시대 배경이 어떤 영화죠? 조선시대입니다. 제목은 스캔들이에요. 부제로 붙어 있는 건 조선 남녀 상열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얘기입니다. 저 영화의 원작 시나리오가 어디 건지 혹시 아십니까? 프랑스 거였습니다. 프랑스 시나리오를 가져다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영화를 만든 겁니다. 저 영화 혹시 보신 분? 네.
저 영화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이미숙이라는 여자 배우가 화장을 하는 장면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옛날식 화장을 한다는 게 방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옆에 거울 요렇게 들어 세워놓고 그리고 이 앞에 간장 종지 같은 그릇이 쫙 놓여 있습니다. 이게 화장품이 담겨 있는 그릇입니다. 입술을 칠하는데 기가 막히게 칠하지요. 이만한 넓적한 그러면서 얇은 잎사귀 비슷한 걸 여기서부터 물어서 이쪽으로 쭉 뺍니다. 그게 이제 초벌을 칠하는 방식이었나 봐요. 그리고 간장 종지 같은 걸로 이제 바르는 거죠. 혹시 그때 그 이미숙이란 배우 앞에 그 간장 종지 같은 그릇이 몇 개 놓여 있나 세보셨나요? 아마 거의 세볼 틈이 없이 지나갈 겁니다. 짤막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이미숙 그 여배우 앞에 놓여 있는 간장 종지의 숫자가 50몇 개입니다. 지금 저 시대에 그 화장품이 남아있는 게 온양에 있는 민속박물관에 30몇 개 남아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50몇 개까지 복원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디테일한 데까지 신경을 썼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시나리오를 가져다가 조선시대 영화를 만들었는데 프랑스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죠. 제가 지금 루카스 감독은 동양의 기개념, 일본의 사무라이 투구 가져다가 만든 얘기를 드렸고 지금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시나리오를 가져다가 영화를 만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밑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들 혹시 보셨나요? 예. 이건 뭐죠? 포카혼타스. 주인공이 누구죠? 포카혼타스입니다. 포카혼타스라는 인디안 여자입니다. 실존했던 여자입니다. 인디안의 여러 부족 중에 하나였던 포와탄이라는 부족의 추장의 딸이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는 영국에 가서 죽습니다. 인디안 얘기 가지고 만든 거예요. 요건 뭐죠? 뮬란. 이건 배경이 중국입니다. 저건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기에 그러니까 AD 한 400몇십 년 이때입니다. 그때 중국의 북조에서 나왔던 굉장히 긴 시입니다. 시. 목난사라는 시였는데요. 그 시의 내용을 가져다가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건 뭐죠? 라이언 킹입니다. 이건 배경이 어디죠? 아프리카입니다. 이 세 개 다 어디서 만들었어요? 디즈니가요. 디즈니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애니메이션들인데 저 안에 미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디안 원주민 얘기고 중국 얘기고 아프리카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화는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그 소재를 가져다가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국경이 없을까요? 임권택 감독이 세계영화제에서 상 받고 나서 꼭 그 표현은 그분이 쓴 표현은 아니지만 상 받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가장 우리적인 거. 그게 가장 세계적인 거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부터 우리나라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나라의 6가지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사업을 여러 해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이름은 맨 처음 시작은 한 브랜드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한 스타일 이런 말로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6가지가. 우리가 세계로 내놓을 수 있는 6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 의, 식, 주, 예. 한복, 한옥, 한식. 그 다음 나머지 3개는 뭘까요? 드라마 이런 거 아닙니다. 나머지 3개가 뭐냐면 하나가 한지입니다. 종이. 동양의 전통 종이는 대단한 종입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그런 A4 용지 그거는 100년도 안 갈 겁니다. 바스러져서. 한지는 1000년도 넘어갑니다. 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본래는 뭐였었냐면 한국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사상을 세계화시키는 작업은 너무 힘들어요. 번역도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우선 뭘로 바꿨냐면 음악으로 바꿨습니다. 한국 전통음악.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중국이 오늘날 전 세계를 향해서 자기네 문화 브랜드로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죠? 공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공자 아카데미라는 것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취해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 문화에 눈 돌리는 일. 우리는 사실은 우리 문화에 눈 돌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계속 버렸죠. 파트 짓고 그래서 안 부서지고 남은 한옥들이 오늘날 관광객들이 계속 오는 뭐 북촌, 뭐 서촌 이런 데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버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화에 눈 돌리는 일은 그렇게 버리는 일 언제부터 했냐면 근데 약 한 100여 년 전부터 했거든요. 근대 이후에 서양에 압도당했던 문화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달력 못 썼죠? 조상들이 쓰던 달력을 뭐라고 부르죠? 태음 태양력.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음 태양력을 썼습니다. 이걸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음력 썼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서양 달력은 뭐죠? 음력 대신? 양력이에요. 음력이라는 거는 그 시간의 기준을 뭘 삼는 거죠? 뭘 가지고? 이건 달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양력은요? 해. 짜투리가 남죠? 음력도 짜투리가 남고 양력도 짜투리가 남습니다. 음력은 한 달이 며칠이죠? 29일 아니면 30일 이렇게 나갑니다. 그 짜투리가 많이 남죠? 1년 지나고 나면. 그 짜투리 남은 거 어떡하죠? 얼마에 한 번씩 한꺼번에 모아갖고 달을 통째로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죠. 윤달. 서양은요? 30일 아니면 31일이라 짜투리가 좀 적게 남습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뭐 하죠? 2월달을 29일 이래서 하루 더 붙입니다. 우리는 짜투리가 너무 많이 남아갖고 몰아서 한 달을 통째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4년에 한 번씩 짜투리 조금씩 남은 거 가지고 하루 더 만드네.
어느 게 더 과학적이에요? 어느 게 더 과학적이죠? 제가 뭘 질문을 드리면 이제 답을 나눠시네. 틀릴까봐. 서양 달력으로, 양력으로 1월은 큰 달인가요? 작은 달인가요? 큰 달입니다. 2월은요? 작습니다. 3월은요? 큰 달. 4월은? 작은 달. 5월은? 큰 달. 6월은요? 작은 달. 7월은요? 큰 달. 8월은요? 뭔 과학이 이래요?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잘 나가다가 왜 큰 달 이러고 나갈까? 7월이 영어로 뭐죠? 줄라이입니다. 줄라이는 누구를 기념한 달이죠? 이게 줄리우스 케자르, 시저를 기념한 달입니다. 8월은 영어로 뭐죠? 어거스트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기념한 달이죠?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한 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부 큰 달을 만들어 줬습니다. 과학입니까?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사실은 과학으로 따져도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달력의 아주 제대로 된 정식의 이름은 태음태양력입니다. 이 말은 음력이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들어있다는 표현이냐면 양력이 들어있다는 표현입니다. 달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이 들어있으면서 해를 기준으로 하는 달력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해를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이었을까요? 24절기. 예, 24절기입니다. 저 24절기는 양력에서 얘기하는 거와 거의 같습니다. 저희 24절기가 뭐냐면 철이거든요. 저 가지고 농사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지금이 씨 뿌릴 때인지 지금이 걷어들여야 될지를 모르는 놈이 철부지인 거죠. 철도 모르는 놈이 철부지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농사 짓는데 제일 기본이었던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의 대부분 이거 안 쓰고 있습니다. 이걸로 가서 쓰고 있죠. 1954년인가에 유엔에서 독일 어떤 여자가 세계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달력을 쓰자 이러고 제안했어요. 유엔에서 표결 붙였습니다. 그 달력은 굉장히 과학적인 달력입니다. 그 달력을 가지고 노동일수를 계산하면 굉장히 정확히 나올 수 있는 달력이고요. 이거 세계력으로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찬반 붙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는 의견만 냈다고 그래요. 우리는 찬성 쪽에 냈다고 그래요. 부결됐습니다. 그 달력은. 어떤 나라들이 부결시켰을까요? 부결시키는 주축이 된 나라들이 오늘날의 G7 뭐 이런 국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달력으로 하면 주일이나 이런 개념이 없어집니다. 결국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린 건 근데 이후에 우린 우리 거 버리기 시작했다.